우리가 그 자본 지금 1장까지 한 거죠. 지난번에. 그리고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기억으로는 상품 두 개가 교환돼 가지고 이게 교환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권에서 이 서로 다른 두 상품, 아마포라고 하는 상품과 코트라고 하는 상품이 두 개가 교환됐을 때 일정 비율로 교환된다고, 서로 다른 두 상품이 일정 비율로 교환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해서 우리가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들을 쭉 읽어내려고 했어요. 가치가 교환된다는 거,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부는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등가 교환된다고 했을 때 그게 뭘 전제하고 있는지, 그때 제가 어떤 인간학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뒤에 이제 물신주의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재밌었는데 막상 읽고는 재미가 있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 많이 감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 보통 경제학자들은 상품들 이야기를 쭉 하는데 막스가 참 잘 읽어낸다, 뭔가를. 어떤 아주 단순한 것들을 보고도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잘 읽어낸다인데, 오늘 이제 드릴 말씀,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챕터가 2장 교환 과정인데요. 첫 문장이 되게 저는 독특했어요. 지난 1장도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부는 상품의 방대한 더미로 나타난다라고 했던 문장을 가지고 이게 되게 신기한 문장이라고 읽어보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부라고 하는 것이 되게 독특하다라고 해서 그걸 쭉 분석하는, 우리가 이제 자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할 텐데 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부를 나타낸 거고, 그 부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독특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첫 문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아마 제 2권에서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그 문장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2장의 첫 문장도 읽어볼수록 너무 저는 신기했어요. 상품은 혼자 힘으로는 시장에 나갈 수도 없고 스스로 교환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데 그렇죠. 상품이 스스로 자기 발로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 나오지만 배추가 오늘 보니까 농부가 지난주부터 아팠어요. 몸이 되게 코로나 몸살을 막 앓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장 나가시지 말라고 그냥 내가 알아서 시장에 가서 교환을 하고 오겠다고, 당신이 자전거하고 바꾸고 싶으면 내가 자전거하고 바꿔 자전거 우리 집으로 보내고 내가 자전거 가게로 알아서 갈 테니까 여기 있으라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만화가 아닌 한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결국 상품 소유자가 등장해야 된다. 근데 제가 왜 이게 흥미롭다고 생각했냐면 상품은 혼자 힘으로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교환할 수 없다인데,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경제 현상을 설명할 때 상품이나 화폐를 설명하고 그런 걸로만 쭉 설명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데,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고 조금 더 나오면 더 굉장히 복잡한 사회적 관계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라고, 아주 단순한 현상에도. 그래서 상품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교환하는,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생산하고 판매하고 구매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 첫 문장은 그 다음 문장도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등장했다고 하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두 사람이 인간관계라고 하면, 상품관계는 사실 알고 보면 인간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이제 여기 첫 단락입니다. 오늘 여러 번 사실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스스로 교환할 수 없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상품 소유자가 등장한다. 이제 드디어 상품 소유자가 등장했어요. 근데 이 소유자에서 우리는 지금 2장은 상품들의 교환인데요. 교환을 다루는데 마르크스는 상품을 교환하려면 상품 소유자가 등장한다. 그런데 상품 소유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상품과 사람의 관계가 먼저 해명돼야 되는 거예요. 상품을 누군가가 소유한단 말이 무슨 말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자가 이제 상품을 교환하러 갈 건데요. 그런데 이 뒤에 말이 재밌습니다. 상품은 사물이니까 인간한테 저항할 수 없다. 만약 상품이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인간은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걔를 확 움켜가지고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굉장히 이 문장이
흥미롭다고 생각된 거는 첫 번째 문장은 너무 당연해서 왜 이런 쓸데없는 말, 설마 막스가 무슨 만화도 아니고 상품이 알아서 자기 발로 시장 갈게요라고 여기 집에서 시국에서 하는 걸 상상하나? 그럴 리가 없는데 이 문장을 썼다고 하는 게 흥미롭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품이 마치 소유자한테 저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상정을 해놨어요. 상품은 저항할 수 없다. 그렇지, 이것도 너무 당연한 말이죠. 뭐 배추가 농부한테 오늘 나 나갈 그 밭에서 뽑힐 기분 아니라고, 나 그냥 여기 있으려고 뽑지 말라고 소리 지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고분고분하지 않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래서 인간은 폭력을 쓸 수도 있다. 이 말이, 이 단락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제 그 한 문장씩 이 단락을 정말 열심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을 잘 읽을 때는 진짜 반추동물처럼 씹고 또 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이 첫 단락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쩌면 자본을 잘 읽는다, 혹은 자본을 넘어서 책을 잘 읽는다고 하는 거는 좀 잘 곱씹는 거예요, 진짜로. 그 문장을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인 말. 그래서 막스가 굳이 이런 것까지 써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당연한 말. 상품이 스스로 시장에 못 간다. 소유자한테 반항할 수 없다. 상품이 소유자한테 반항하다니 무슨 말이야라고 할 텐데, 상품을 교환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것이 있다. 상품을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근데 상품을 소유한다는 게 무슨 의미지인데 너무 당연한 말을 마르크스가 하고 있다는 거죠. 말한 것처럼 배추가 농부한테 스스로 여기 계세요, 내가 갔다 올게요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가고 돈 보냅니다, 뭐 입금해드립니다, 이런 식의 말은 하지 않아요. 농부가 들고 가야 되고, 또 배추가 농부한테 오늘은 시장에 갈 기분 아니라고 내일 가자고 이렇게 할 일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왜 갑자기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고분고분하지 않으면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나 이거예요. 농부 그 배추가 고분고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혹시 그런 상품이 있나? 라고 하는 거예요. 고분고분하지 않나? 동물이면 어떨까? 오늘 나가야 되는데 얘가 도망치네요. 막 가요. 심지어 새끼를 오늘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미가 들이받으려고 자꾸. 그러고 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살아있는 상품, 특히 동물 이상의 상품은 저항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에 인간 상품인 노예는 어떨까요? 그 빌 러비드라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토니 모리슨의. 진짜로 뭐라 그러지? 비극적인데, 그 사건, 거기 배경에 깔려있는 끔찍한 사건이 아이를 파는 거잖아요. 저기가 엄마가 노예이면 아이는 자동 노예고, 그래서 여성 노예의 가치가 굉장히 큰데, 마치 가축들하고도 그건데, 거기서 아이를 뺏어서 팔아치우려고 했던 거고, 거기에 저항하다가 죽이게 된 거죠. 그 별라비드 배경이 된 게. 그러고 나니까 그럴 수 있구나. 상품인은 저항을 할 수가 있구나. 근데 저항할 수 없단 말은 사실 발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 거죠. 저항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마르크스는 그걸 누군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할 때는 이를테면 아까 처음에는 이건 줄 알았어요. 아마포하고 이거 저고리 얘기를 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구절, 이 저고리하고 아마포를 계속 마르크스가 쓰네. 이 상품으로는 첫 단락이 의미가 없어요. 최소한 이 상품 정도는 돼야 첫 단락이 의미가 있어요. 이 단락이. 마르크스는 아마도 이 자본주의에서 미리 뭐라 그러죠? 밑밥을 깔아둔다 그럴까요? 다음에 할 것들을 슬쩍슬쩍 흘리는 경향이 있어요. 다음에 마주할 때 미리 준비시키고.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간절 상품이 있어요. 4권에 나오는데, 다음 권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노동력이에요. 근데 노동자는 물론 노예하고 달라서 인간 자체가 상품은 아니에요. 근데 미묘한 구석이 있어요. 이 생체 상품이란 말이에요. 항상 생체가 따라붙어요, 인간이. 그런데 우리가 이거 소유자고 판매할 거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바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미리 슬쩍 머릿속에 막스머리에 지금 떠올리는 상품은 아마포하고 저고리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마 노예하고 굉장히 비슷한 어떤 상품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말이 무서워요. 아까 너무 흔한 말이었던 상품은 사물임으로 저항할 수 없어라는 말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언가가 상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설령 그가 어린 양이어도 사물이 되는 것이고, 사람인데 통째로 인간 상품이어도 그는 사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상품화란 기본적으로 사물화가 되는 거다. 그래서 언제든지 버리고 처분하고 파괴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분고분을 하면 폭력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폭력. 이제 이 말은 이제는 예사롭지가 않아요. 아까 빌러비드라는 소설 말했지만 이제 채찍이 나오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면. 노예가 갑자기 자기 자녀를 주인이 팔려고 한다. 라고 할 때 저항을 한다. 그러면 너는 상품이므로, 상품은 사물이니까 내한테 저항할 수 없다. 노예는 사물이라는 거예요. 따라 나는 너를 처분할 수 있다. 만약에 말을 주지 않으면 나는 너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상품 소유주는 상품에 대해서. 따라서 그냥 언뜻 보면 지금 느낌에 마르크스가 상품 2개 교환하러 이제 가는데 상품이 알아서 못 가니까 소유자들이 가서 교환할 거예요 라고 하기 전에 무언가가 상품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상품으로 누군가에게 소유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상품화란 폭력성이 있어요. 지난번 1장에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지난번에서 상품화의 폭력성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상품이면 팔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화폐를 일반화된 등가물로 세 번째 단계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그쵸? 단순 교환 형태에서 전개된 가치 형태, 일반적 가치 형태. 일반화된 등가물이 되면 의미가 바뀐다 그랬어요. 그 시민권에 비하자면 그 동네에 살면 시민이 된다와 시민권을 얻어야 그 동네에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주 다르다 그랬는데, 그때 상품이 된다고 하는 것은 화폐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들만 상품이 되고, 즉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만 가능하고, 안 바뀌면 내가 아무리 귀한 걸 갖고 있어도 그건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상품이 아닌 것이 된다고. 그래서 그게 폭력적이란 말을 썼어요. 상품화 자체가 폭력이라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노동력을 미리 갖다 쓰면 내가 아무리 별난 기이한 행동을 해도 그게 사회적으로 돈으로 고용이 안 되면 무가치한 활동이고 무가치한 재능이에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재능도 그것이 상품화가 되고 고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가치를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때 상품화는, 그래서 상품화 자체가 폭력이란 말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권에서는 상품화 자체가 폭력이란 말을 또 쓸 텐데 이건 조금 맥락이 다른데요. 상품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든 생명체든 상관없이 다 사물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예는 가장 기본적으로 상품이 되는 순간, 인간은 상품이 돼서 노예로 팔릴 순간 그는 탈인격화돼요. 인격을 상실하면서 사물로 돌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그것 자체가 폭력인 거예요. 사물의 폭력을 안 갈 수도 있어요. 새로운 노예 주가 그를 잘 대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조건에 내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개겼다가는 완전히 이 폭력을 당해도 될 수 있다. 전적인 권한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상태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 있다는 거죠. 상품의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잘 들으세요. 상품의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상품화 자체가 폭력이다. 주인이 매질을 했는가 이전에 매질을 해도 좋을 상태에 내맡겨져 있다. 오로지 내 운명이 주인 맘먹기에 달려져 있다. 주인이 전적인 지배력을 갖는다. 상품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그런 상황에 있다. 소유자의 처분에 내맡겨져 있다. 실제로 근대적 의미에서 소유권,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소유권은 처분권이에요. 처분할 수 없이 갖고 있는 거는 뭐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의 한계야. 내가 곡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판매할 수가 없다. 이게 처분할 수 없다면 내가 어디까지 먹어치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불과해요. 근대적 사적 소유권의 키는 처분권이에요. 내가 안 먹더라도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있어요. 내 것이면. 저기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아니, 내 마음이. 바닷물에 버리든 쓰레기통에 버리든 내 거야. 그래서 근대적 사적 소유권의 핵심은 처분권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예전에 뭐죠? 그 시애틀 추장 이야기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땅을 워싱턴 대추장이 시애틀 추장에게 이 땅을 팔아 넘기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그 땅에 소속된 자이지 땅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고 시애틀 추장이 그 얘기 하잖아요. 워싱턴 추장 미국 대통령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영어로 바꾸면 나는 거기에 소속돼 있지 처분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땅에 대한 처분권이 없어. 근데 처분권만 있다면 그 땅을 안 가봐도 팔 수 있어요. 우리 멀리 있는 땅을 서류상으로 사고 나서 나는 그 땅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팔 수 있어.
예전에 나폴레옹이 미국의 영토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미시시피강 유역이 있어요. 원래 프랑스 땅이죠. 원래 그거를 가보지도 않고 그냥 넘겨버렸어. 얼마나 큰 땅인지도 모르고 미국 애들이 거기 그 강 미시시피강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제퍼슨이나 이런 애들이 초기 그 파운딩 파더스라고 부르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와서 그 땅 이용 좀 하게 해주세요. 귀찮으니까 돈 얼마 더 내고 나 그냥 가져가 해서 미국이 땅이 3분의 1이나 넓어져 버렸어. 이렇게 가보지도 않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처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처분권이에요. 근데 이제 처분할 수 있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폭력 상태다. 그가 나를 잘 돌봐주냐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거기에 내맡겨져 있다. 상품화가 된다는 것은 그런 뜻이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을 했는데 그 첫 단락을 산책하면서 해석을 하고 나서 와, 너무 전이 뭐랄까? 저 개인적으로 소름이 좀 끼쳤어. 그렇구나. 상품은 정말 누군가에게 상품이 된다는 건 끔찍한 일이구나라고. 그것이 사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상품으로 누군가의 소유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앞서 그 문장을 잘 해석해야 하는데 앞에서 말했던 그 문장은 마르크스 문장을 정확히 말을 하자면 상품은 사물이므로라고 해요. 상품은 사물이므로 인간에게 저항할 수 없다. 고분고분할 수 없다. 아니, 고분고분하지 폭력 쓴다라고 돼 있어요. 사물이 상품이므로가 아니에요. 사물이 상품이므로 인간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품은 사물이므로예요. 그러니까 이 상품이 사람이 들어가도 사물이므로가 되는 거예요. 상품이 사물이므로. 사물이 상품이니까가 아닙니다. 상품이 사물이에요. 따라서 무슨 존재든 이 상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상품이 된 너는 사물이에요. 그리고 사물인 한해서 소유자한테 정할 수 없어요. 난 널 구매했어가 될 거야. 너는 이제 온전히 내 거야 라고. 내한테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이 되는 거죠. 실제로 막스가 저처럼 해석을 했을까? 저 같은 해석을 염두에 두고 말을 썼을까? 그랬을까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단락에 주가 달려있어요. 주석이. 자본은 주석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경제학인가? 정도로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자본주의에서 산다는 건 뭐지? 삶의 생산 양식이랄까? 삶의 양식, 생산 양식이잖아요. 삶의 양식이라는 느낌인데 여기서 산다는 거 상품, 왜냐하면 우리 노동력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주석에 뜬금없이 마르크스가 아까 암압소랑 저고리 교환했으면 이런 주석을 달 필요가 없었는데 상품이 고분가분하지 않으면 인간은 폭력을 쓸 수 있다. 말하자면 인간은 상품을 그 원어가 손으로 움켜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석을 달아가지고 신앙심이 깊었던 12세기에 랑디 시장이 있는데 굉장히 큰 이제 푸아라고 하는 거는 페어 영어에 페어는 일반 쬐끄만 우리 시장하고 틀립니다. 프랑크푸르트 북페어 그러면 도매 시장 엄청 큰 시장이에요. 이걸 이제 프로로는 푸아라 그러는데 당시에 15세기 유럽 매우 큰 시장인 랑디 시장에서 물건이 나와 있었는데 마르크스가 주석을 달아놨어요. 거기에 굉장히 특이한 물건이 있었다. 매우 연약한 물건이 있었다. 당시 프랑스 시인이 시 쓴 거에 보면 그 식구에 뭐라고 했냐면 랑디 시장에 상품을 나열해놨는데 옷, 신발, 가죽, 농기구, 모피 외에 몸을 파는 여성이 있었다. 이 말을 왜 주석으로 달아놨을까 이런 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폭력을 쓸 수 있다. 예. 고분고분하지 않은 상품이 있나? 있죠. 여기 보면 고분고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 있어요. 소유자한테 개길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요. 바로 찾으면 이거죠. 몸을 파는 여성. 그리고 마르크스는 몸을 파는 여성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짐작컨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석의 키는 여기에 있으니까. 신앙심이 깊은이라는 말은 뭐에 대꾸되냐면 옷이나 신발에 대꾸되는 게 아니고 몸을 파는 여성과 대꾸되는 말이에요. 야, 신앙심이 11세기, 13세기 사이에 십자군 전쟁이 있던 때인데 그리고 굉장히 성스럽고 신성하고 도덕적이고 하는 걸 강조하는 시대들이 세상에 대놓고 시장에 이런 상품도 나와 있다라고 말을 막스 하고 싶은 거죠. 즉 몸을 파는 여성을 막스는 염두에 뒀으면 틀림없어요.
주석이. 근데 이 몸을 파는 여성이 지금 주석에 달린 대목이 뭐냐면 상품이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폭력을 쓸 수 있다에 주석이 달려있다. 자, 그러면 막스는 인간 상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고 폭력을 쓸 수 있다라고. 자, 몸을 파는 여성의 경우에 최소한 두 가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몸을 파는 여성이 나와 있는 방식이에요. 몸을 파는 여성이 상품으로 전열되어 있는 방식에 몸을 파는 여성 옆에 뭐가 있냐면 옷이 있고 신발이 있고 가죽이 있고 농기구가 있고 모피가 있고 몸을 파는 여성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물들 옆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또 사물이라는 얘기예요. 몸을 파는 여성은 사물화됐다. 상품화되어 있는 순간 다른 하나의 사물로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책에도 좀 썼는데 제가 왜 이 구절을 예민하게 딱 받아들였었냐면 이 구절을 본 적이 있어서예요. 제가 장애인약 할 때 그때 학생회장 했던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있던 시설 기도원이었는데 거기 갇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억을 하면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때 개가 소가 20마리 있고 개가 30마리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80% 있고 거기 정신지체가 20명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럼 정신지체 20명 있었고 나 몇 명 있었어? 나 같은 지체장애가 몇 명 있어? 이렇게 하면 돼. 4명 차이. 근데 본인의 기억 속에 개하고 소를 떠올린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개와 소와 다를 바 없었다. 나도. 그렇게 묶여 있었고 소위 외양간 같이 축사 같은 곳에 나도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 기억 속에서 그냥 불려오는 거야. 나는 인격을 박탈당한 사람이었다라고 기억이 나는 거죠. 그 구절이 이걸 볼 때 딱 바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상품은 사물이므로 인간에게 저항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사물화가 발생하는구나. 여기서 몸을 파는 여성은 마르크스가 왜 여러 상품들 그냥 몸을 파는 여성이 있었어가 아니고 옷, 신발, 농기구, 모피 옆에다 뒀을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 점을 보입니다. 네, 여기 폭력이에요. 인간을 박탈하는 것이 폭력이라고. 박탈해서 잘 먹여줬냐 안 먹여줬냐가 아니야. 그러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가 좋은 시설 나쁜 시설이 아니라 시설이 폭력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시설장 좋은 사람 만나면 물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외출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5번도 시켜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시설장한테 맡겨져 있다고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내 운명. 그 사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내가 그 사람이 2번 보내달라는데 내가 10번 보내달라고 막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폭력을 쓸 수 있어요. 진짜로. 혹은 밥을 앞으로 적게 준다든지. 이런 조건 속에 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사물화, 이게 상품화에는 원초적으로 폭력이 들어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스가 이걸 떠올렸던 것은 아마 몸을 판다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노동력을 떠올렸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마르크스는 종종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몸뚱이 하나인 거예요. 내 몸을 뭘 판다고 말했지만 엄밀한 말에서는 되게 웃긴 거예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이제 뒤에 한번 더 얘기하는데 이게 그 사권에서 언급할 내용이지만 이 교환 과정 우리한테 착시를 줘요. 특히 차라리 배추 파는 농부는 실제 배추가 사물이 있거든요. 그리고 배추를 넘기면서 돈을 받거나 다른 물건을 받으면 돼요. 이게 이제 판매자가 된다고 교환이 돼.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력도 상품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문제는 노동력은 쫙 주사기로 뽑아가지고 내 몸에 차라리 피는 팔 수 있어요. 화산감 매열기처럼. 왜냐하면 분리가 가능하거든 내 몸에서. 근데 노동력만 주사기로 쭉 뽑아내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넘기고 내가 가는 거야 노예처럼. 그런데 노예제가 아니에요. 근데는 인권사회라고. 프랑스 혁명 이후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머리로 어떤 상상을 해야 해요. 이거는 모두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다 상상을 해줘야 돼. 지금 나는 나를 파는 게 아니고 내 능력만 떼서 지금 제가 넘어가고 나는 나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고 말해줘야 돼. 능력에 대한 사용권만 넘어간 거라고. 그 소유권만 넘어간 거라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목격도 불가능하고 어떤 외과의사들이 잘라내지 못해요. 자, 그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교환 과정 자본주의에서 시장 논리는 뭐냐면 노동자도 소유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자본가는 자본을 가졌고 노동자는 노동력을 가졌다고. 그런데 실제 노동력의 현실적인 실제적 의미는 뭐냐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몸뚱이밖에 없고 가서 그래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소유자 사회 이미지고 소유자의 그 원리,
소유자 사회.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자기 소유권에 대해서 하는 것이어서 노동자도 우스꽝스럽지만 소유자로 만들어줘요. 이건 다음 책에서 말할 거예요. 네, 소유자인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넘긴 것처럼 그 소유권. 실제로는 그래서 구조적인 어떤 폭력성을 못 보게 만들어. 너도 너 가진 거 내놨고 나도 나 가진 거 내놨잖아라고. 그래서 교환하는 거자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든단 말이지. 근데 어떻든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이 몸을 판다라고 하는 거에서 아마 노동자를 떠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막스가 설령 몸을 파는 여성에서 몸을 파는 노동자를 암시하고 있다. 뒤에. 할지라도 사실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몸을 판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리고 폭력에 저항한다는 이미지가 매우 다른데 조금 더 하나를 보면 자 여기에서 보면 몸을 판다라고 했지만 몸을 파는 존재가 더 있어요. 몸을 파는 여성은 아직 목소리를 낼 수 있어. 혹은 고분고분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고분고분하지 않은 상품이 실은 더 있어요. 여기 가죽, 그 다음에 모피. 분명히 이 동물들도 저항했을 거예요. 비명을 질렀을 수 있고 도망치려다가 사냥꾼한테 잡혔을 수도 있고 도살장에 억지로 끌려갔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것도 몸을 팔았을 거예요. 근데 몸을 판다는 의미가 세 개가 다른 걸 의미해요. 노동자가 몸을 판다라는 말과 여성이 몸을 판다는 것과 동물이 몸을 판다는 건 의미가 달라요. 다 상품으로 나와 있어 몸이. 예. 이거를 절대 혼동하면 안 돼. 말하자면 몸을 파는 여성의 경우에는 몸을 파는 여성은 몸을 팔지만 몸을 파는 노동자는 내가 몸을 팔았다고 말하지만 실제 몸에 대한 통제력은 내한테 있어요. 1차적 통제력은. 그리고 자본가는 내 의지에 개입해. 내 머리에 하지 않으면 위협한다든지 아니면 채찍과 당근을 줌으로써 내 의지로 결국 몸을 내가 움직이는 건 나예요. 내 몸에 손을 대고 움직이는 건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나야. 그 명령을 시켜서 내 뇌를 통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라고. 그런데 몸을 파는 여성의 경우는 실제 내 몸에 개입을 해. 얘가 구매자가 그 소유했다고 하는 친구가 샀다고 하는 애가 내 몸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직접 규제하려고 한다고. 직접적 접촉을 해. 그리고 몸을 파는 동물은 몸을 파는 순간 바로 생명을 잃어요.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몸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비유가 있어요. 둘은. 이 세 번째 몸은 정말로 살로 정육점에서 전시돼서 팔려요. 그리고 죽음을 의미해. 몸을 파는 노동자도 우리가 4권이나 5권에서 말할 거예요. 5권 제목이 생명을 짜내는 노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막스는 노동을 판다는 건 생명을 짜내고 파는 거라고 말해요. 생명력을 잃어요. 몸을 파는 여성의 경우에도 생명력을 손실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돼. 그런데 몸을 파는 동물은 비유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생명을 잃어요. 몸을 팔리는 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몸을 파는 노동자는 먹고 살 길이 없어 생산수단이 없기 때문에 몸을 팔죠. 노동력을 팔잖아요. 그런데 몸을 파는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상품화 자체가 사실은 젠더적으로 위계화되어 있어요. 아까 마르크스가 랑디 시장에서 몸을 파는 여성 얘기를 했잖아요. 12세기에. 근데 12세기에 왜 어떤 여성이 몸을 팔게 됐는가를 추적해보면 이 문제를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중세에서 많은 남자들이 인클로저 때는 더 그렇지만 많은 남성이나 여성들이 농촌에 살기 힘들어지니까 도시로 막 도망농노라 그러는데요. 농노들이 탈출해서 도시로 와요. 도시로 오면 길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자유농노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 도망치는데 도망쳐서 오는데 거기서 남성들은 길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장인 밑으로 들어가서 도제가 된다고 이렇게 뭐가 되거나. 그런데 길드에는 여성을 받지 않아. 여성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농촌에서 도망쳐 나온 게 남자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성들도 도망쳐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정규 노동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길드에는 원칙적으로 동업조합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성. 그러면 열린 곳이 딱 두 군데였어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두 집단을 갔는데 하나가 하녀, 그리고 또 하나가 매춘 여성이에요. 둘로 있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 인구가 너무도 많아서 통계를 보면 중세 하녀는 독자적인 어떤 큰 직업군으로
아예 설정이 되어 있고 계층으로도 있고 또 여기 그 몸을 파는 여성들도 어마어마한 수가 이때 생겨요. 정말로. 그런데 분명히 몸을 파는 여성도 상품으로 누군가의 소유로 자기 몸에 대한 이용권을 넘기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능력에 대한 이용권을 넘기는 거고요. 능력뿐만 아니라 그 몸에 대한 이용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런데 똑같이 넘기지만 그리고 상품화가 되지만 이 상품을 팔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서 배제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일반적 접근이 배제되니까 이쪽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젠더적으로 위계가 있어요. 자, 근데 아까 그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상품은 사물이므로 인간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인데 그 인간은 독일어로 그냥 맨쉬라고 써져 있어요. 영어의 맨. 그거를 남자라고 바꿔서 읽으면 몸을 파는 여성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상품, 이 몸을 파는 여성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물인데 사물이므로 남자의 뜻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 고분고분하자면 남자는 폭력을 쓸 수 있다. 라고도 그냥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그대로 하면. 물론 자본주의하고 뭐 가부장주의랄지 남성 중심주의가 역사가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같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주의가 자본주의 형태를 취해요. 자본주의 형태를 취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 활동이 어느 정도 평가받느냐가 거기서 남성 중심주의가 작동한다고. 그리고 노예제도 막스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인종주의나 노예제도 자본주의하고 결합을 하면 자본주의적 인종주의가 작동하고 자본주의적 노예제가 작동하는데 그렇게 되면 옛날 고대 노예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성이 유발되는데 그게 미국의 19세기의 목화산업, 면화산업 때 노예들이 생명력이 7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7년 쓰고 다 버려요. 왜냐하면 노동력의 노예 공급이 갑자기 넘치거든요. 19세기.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안에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 원앙 소리 같은 거 보면 그런 다큐 있었잖아요. 그렇죠? 집에 소 한 마리 키우는 농부는 그게 가보고 집안에 제일 중요한 재산이고 하여튼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고 먹을 것도 되게 신경 써서 주고 해준다고. 그리고 운명을 같이 살아간다고 이렇게. 예전엔 노예도 그랬어요. 있을 때는. 그런데 이제 노예가 시장에서 막 공급되기 시작하니까 흔한 상품이 되니까 빨리 쓰고 최대한 뽑아내고 또 싼 걸 사는 게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생명력을 탕진하게 돼. 그래서 노예제가 자본주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 너무 폭력적으로 돌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마찬가지인데 남성 중심주의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구조하고 맞물리면 여성들에게 굉장히 폭력적인 형태를 취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그 문장은 몸을 파는 여성의 경우에는 노동력이 상당 폭력성 플러스 부등한 젠더 권력이 행사하는 남성 중심주의가 하는 폭력이 이중적으로 교차하게 돼 있어요. 두 개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품화 자체가 주는 폭력성에다가 이 남성 중심주의에서 가지는 폭력인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동물이 되면 이게 인간 중심주의까지 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물들에게 시장에서 팔리는 동물들의 경우에는 삼중의 폭력성이 가해지는 거. 너는 저항할 수 없다. 그리고 네가 저항하면 너는 너에게는 폭력을 쓸 때 그 폭력의 의미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훨씬 강력한 폭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상품화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단순하지 않고 매우 위계가 있다. 마르크스는 그냥 슬쩍 지나갔지만 마르크스는 슬쩍 지나갈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여기 들어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제가 흥분을 너무 했나 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여서 그런데요.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는 오늘 어차피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이거 성장 얘기는 거의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자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본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윤을 자본가가 어디서 뽑고 어떻게 축적하고 하는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증식하고 계속 축적될 때 사회가 어떻게 변형되고 우리 삶의 양식이 어떻게 변하고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든 게 자본주의가 나쁜 걸 다 발명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자본주의 형태를 취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 겨우 교환 시작도 안 했잖아요, 제가. 그냥 상품 소유자가 상품 들고 가기 전에 누군가 상품을 소유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첫 단락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자본의 이 단락들을 자꾸 이렇게 읽어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많은 걸 읽어낼 수 있고, 이게 자본이 품고 있는 어떤 그럴까 마르크스가 알았든 알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썼든 어쨌든 상관없는데 이 자본론에는 진짜로 자본주의적인 어떤 양식, 그 삶의 양식까지 가 정말 곳곳에 들어있어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제 빨리 또 넘어가면요. 이제 진짜 교환하러 갑니다. 이제 들고 가요. 내가 그렇게 소유한, 그렇게 폭력적으로 소유한 상품을 들고 이제 시장에 가는 거예요. 시장에 가는데 이제 이거는 아까 이거하고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챕터에서 말했던 이거하고 이 암호화하고 코트 바꾸는 거하고 사람이 개입해서 바꾸게 돼버리면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생긴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글 쓰면서 점점 복잡하게 말합니다. 처음에 아주 단순한 거, 그 다음에 뭐 하나씩 더 해봐요.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설명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자본주의의 이 측면이 이렇게 생겨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상품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품들에서 교환에는 가치가 등가 교환인가만 20m, 20L의 아마포하고 한 벌의 코트가 받는지 30L의 아마포가 코트하고 되는지 이거 여기만 신경 써요. 이 상품이 진짜 등가로 교환될 만한 건지 아닌지만 신경 쓴다고. 그런데 사람이 개입하게 되면 가치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가 개입되냐면 욕망이 개입하게 됩니다. 가치가 똑같다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배추를 키웠던 농부가 자전거 가게에 가서 자전거를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가치는 두 개가 같다고 배추 3포기 주면 자전거 하나 줄게요라고 시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가치가 통용된다고 해서 자전거 주인이 배추 3포기를 꼭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은 배추김치 안 먹는데요. 라고 해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려운 말로 욕구의 우연적 이중일치 문제라 그래요. 내가 배추를 들고 갔는데 하필이면 자전거 주인도 엄청나게 배추를 먹고 싶어서 안달난 상태가 만들어졌을 때 둘이 교환되는 거예요. 물물교환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물교환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가진 애가 하필 내 물건을 원하네. 이거 진짜 희한한 일이에요. 세상에는 많고 많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요. 우연적 이중일치는. 이게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내 물건이 타인의 욕망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그냥 여기는 물물교환까지는 성립해요. 물물교환이면 타인에게 내 물건이 욕망의 대상이 되면 돼요.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치가 사회적으로 결정나고 그 가치가 인정받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는 일반화된 교환 수단인 화폐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 타자가 이런 말 쓰시나 모르겠다. 소문자 타자, 대문자 타자 이런 말이 있는데 구조주의에서는 인류학 하시죠. 거기 세종은.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익숙하시겠구나. 구조 같은 거, 레비스트로스 같은 거 하시니까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건 대문자 타자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소문자 타자가 아니라 이 사회로부터 승인받는 거죠. 이거 이렇게 시간 끌면 좋은데 여기 굉장히 재밌는 구조가 그래서 있어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럼 빨리 넘어가면 그리고 이제 사람이 들어가니까 인간관계로 이제 문제를 바라보자. 교환하는 거를 그렇게 나니까 등가 교환일 때는 우리의 기본 감각이 뭐냐면 공정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공정. 이게 공정한가? 이게 이제 중요해. 이 교환이 공정한 거야만 관심이 있어. 근데 사람 사이에 딱 들어오면 첫 번째는 20m의 아마포랑 저고리 한 벌이 등가 교환되는 게 이게 공정한 거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로 보면 이게 약간 차가운 느낌을 줘요. 공정하다는 게 인간관계에서는. 거기 이제 책에도 써놨지만 제가 아이한테 밥 해주면서 돈 내라고. 요즘은 이제 밥은 이제 아침을 아예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 당번인데 그건 이제 특혜 논란이 없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학교가 자동차로 가면 10분 거리인데 자기가 타면 버스도 갈아타야 되고 걸어야 돼서 한 50분 걸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간고사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중간고사 때 그만 제가 차로 운전을 해줬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니까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시험 끝나고도 계속 늦게 일어나. 그리고 지각했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너 이제 돈 내라고 앞으로. 내가 운전서로 내 노동력을 제공했으니까 차비 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관계냐면 아빠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지 이런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내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공정의 관점에서는 제가 공정한 거거든요. 나는 노동력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공을 했고 운전 노동을. 그러니까 넌 내한테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공정을 요구했는데 아이는 내한테 뭐라고 하냐면 냉정한 우리 사이에 라는 말을 써요. 요 얘기를 잘 착안할 필요가 있어요. 공정한 것이 냉정한 것일 수 있구나 라고 한 거예요. 반대로 제가 여기 그 JFK 공항에 가서 했던 그 생각나는 그 있죠. 포터 얘기를 거기다 써놨을 거예요. JFK 공항 처음 갔는데 그때 이제 2년 살려고 간 거니까 짐이 엄청 많았는데 가방 4개 들고 갔는데 밀고 가기도 어려운데 영어도 안 되고 어디로 나가 출구도 모르겠는데 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내한테 도와줄 거야 물어서 와 역시 선진국은 다르구나. 내가 주변만 봤을 뿐인데 누가 도와주러 오는 거야 했는데 그렇게 멀지도 않더라고요. 그 무슨 저기 그 트레인 타는 데가 도시를 가는 철도 타는 데가 에어 트레인인가 타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거리인데 얼마 금방에 여기구나 고맙다고 했는데 고맙단 말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가는 내내 했어요. 정말로. 근데 원래 2개 한 개당 $5에서 $10 받아야 했는데 $5만 받겠다고. 그래서 그냥 그때 제 표정을 봤었어요. 저도 제 표정이 어땠을까 궁금한데 Thank you so much를 계속 할 때는 어떤 거였냐면 와, 이 선진국은 다르고 역시 친절하고 좋구나라고 막 했는데 갑자기 돈을 딱 내미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 정말 그 필름이 정지됐어요. 딱 순간적으로 몇 초간. 그러다 라고 했고 근데 그 사람 표정도 재밌었어요. 되게 황당한 표정을 줬었는데 말해 너 나 공짜로 그럼 부려먹을 생각이냐 뭐 이런 뉘앙스였어요. 되게. 근데 그리고 보니까 손가락 가리키더라고요. 써줬더라고. 한 개당 $5하고 2개 $10하고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더라고요. 저기를.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관계에서는 그렇게 교환을 하면 냉정하다고 하는 거고 어떤 관계에서는 그렇게 해야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냥 막 부려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상품을 등가라고 말했고 등가만 되면 다 교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지난번 일정에서 가치만 같으면 교환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심지어 그것이 욕망 문제를 떠나서 어떤 관계에서는 등가 교환을 하면 거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럽고 자, 이 말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장에서 말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매우 특수한 사회 형태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있어요. 이게 영원한 사회 형태도 아니고 태고부터 있었던 사회 형태도 아니고 인간 본성에 딱 맞는 사회 형태도 그러니까 다 이상한 말들이고 역사적으로 생겨난 매우 특수한 이제 겨우 생겨난 지 넓게 잡아야 한 200~300년 짧게 보면 150년밖에 안 된 사회 형태라고. 그죠? 조선의 역사부터 아직도 멀었어요. 조선은 500년이라도 갔지만 자본주의는 아직도 거기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그렇다고 조선은 영원한 나라라고 물론 영원한 제국이라는 책 소설도 있었지만 그런 말은 안 하면서 사람들이 자본주의 얘기하면 막 영원할 것처럼 말하는데 아직 조선만큼도 안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특정한 인간관계에는 맞지만 특정한 인간관계는 안 맞단 말이에요. 이 상품 교환이.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교환 과정을 설명할 때 어떤 인간관계가 일반화되는가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본성에 맞고 어쩌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 책을 보면 거기 해리 제가 어이없는 짓은 해리하고 사슴을 교환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번역이 해리라고 돼 있어. 해리 보니까 바다 해자에다가 그 일이 할 때 리자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바다 일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예전에 EBS 할 때는 물개인가 보다. 그래서 물개 찾기 어렵지. 물개 한 마리하고 사슴 2마리가 교환되나 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해리라고 번역된 게 원어를 쳐니까 비버더군요. 비버를 한자로 해리라고 쓰더라고요. 그 강에 그 뜸 짓는다는 애 있잖아요. 막 그 나뭇가지로 비버. 그 비버가 잡기가 어렵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비버 사냥을 많이 했는데 비버 한 마리하고 사슴 2마리가 교환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 스미스 말은 이제 뭐 뒤에 다시 노동가치사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드는 수고량이
하루 내내 고생해야 비버 한 마리 잡는데 하루 정도 고생하면 사슴 두 마리는 잡는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교환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둘을 설명할 때 이걸 분업에서 시작하거든요. 분업하고 인간의 교환 성향으로 스미스가 시작해요. 우리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업 상황에 자연 분업 상황이고 교환을 해야 돼. 인간의 교환 성향은 기본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교환할 때 그런데 노동가치설은 이 사람 말에 따르면 노동가치설은 뭐냐면 드는 수고량만큼 교환하는 거. 수고량에 비례해서 교환하는 거는 역사하고 상관없이 원래부터 그랬을 거라고. 자본도 있고 토지도 있고 노동도 있는데 자본이나 토지는 어떤 권력 집단이 있어야 되는 거 독점을 해야 하고 뭔가 이렇게 축적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노동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완전히 땀 뻘뻘 흘리면서 일했으면 바로 떠오른다는 거야. 계산이. 내가 하루 종일 했는데 쟤는 반나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물건을 바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야. 제가 갖고 있는 물건 2배는 줘야 바꾸지. 내가 고생한 게 얼마인데 이게 이제 스미스 생각에는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야. 원래 그래서 노동가치설이 설명한 거예요. 그 화폐 자본이나 토지가 아니라 노동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거. 역사 탄력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초역사적이야 이건 정말.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교환 성향이고 교환할 때 척도가 노동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한 건데 문제는 이렇게 개인 둘이 지금 먹고 살겠다고 온 거잖아요.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집에서 키우던 양을 들고 왔고 한 사람은 사과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례해서 이제 수고량에 따라서 바꿀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들이 만약에 등가 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 스미스 말대로 등가 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이 둘은 등가 교환이라는 얘기는 아까 저와 저 딸 관계가 아닌 거예요. 냉정하고 정확하게 잣대로 재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간을. 그 둘은 그런 관계고 서로 굉장히 남이고 믿지 못할 타인이니까 잣대 들이대고 뭐 이를테면 여러분이 정육점 가서 고기 사면 저울 눈금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여주잖아요. 그거 아니어도 베스킨라빈스 가면 항상 뭐 사면 그 뭐지 쿼터 뭐 이런 거 사면 400g인데 항상 한 420 주고 많이 드렸어요란 말을 항상 그게 아주 매뉴얼인지 합니다. 왜 아느냐? 저울을 왜 들을까요? 우리가 서로 못 믿는 사이라 그래요. 우리가 못 믿는 사이니까 제가 아이 밥 퍼주면서 너 오늘 내가 특별히 많이 준 거야 몇 그램 더 줬어라고 하지 않아요. 저를 그리고 많이 줬단 말은 하죠. 오늘 많이 먹으러 많이 줬어란 말을 하지만 많이 줬어 하면서 저울에다 밥그릇 달고 손가락을 가리키지는 않는다고. 이 둘은 그렇게 수고량을 잰다고 하는 것은 서로 남이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교환해야 된다. 그런데 칼 폴란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죠. 칼 폴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스미스가 상정한 이런 상황은 원시사에서 본 적이 없다고. 무슨 말이냐면 원시 공동체는 먹고 살기 위해서 혼자 싸돌아다니는 사회가 아니라고. 그들은 이 사회는 어떠냐면 생산을 분명히 사적으로 한 거예요. 사적으로 생산했고 사적으로 교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원시 사회는 생산이 대체로 공동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사냥도 같이 하고 그리고 분배도 개인이 그냥 지가 일한 만큼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규칙이 있어요. 노인이라든지 뭐 신분이라든지 그러니까 혈통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뭔가 있어요. 공동체에서 분배하는 규칙에 따라서 나누지. 그래서 폴라니가 말한 거 유명한 얘기가 있죠. 공동체 전체가 굶주리지 않는다면 아무도 굶주리지 않는다. 가뭄이 닥치거나 태풍이 몰아쳐서 공동체 전체가 굶는 일은 있어요. 그러나 누구 한 사람만 굶는 일은 없어요. 뭐 처벌을 받고 있지 않는 한, 형벌을 받고 있지 않는 한. 근데 이 멘탈리티는 세상에 그런 사이가 있었다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가족에서 보면 식구 중에 한 명 돈 안 번다고 해서 너무 밥 굶어 이렇게 안 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가족 전체가 굶을 수는 있죠. 그러나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기여를 충분히 못했다고 그렇게 하지는 그렇게 냉랭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만큼.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존이 사적으로 내맡겨져 있다는 의미에서 원시 공동체하고 나오면 상관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도 그 얘기를 하는데 스미스가 마치 역사의 전제처럼 설명하고 있는 건 역사의 결과물이라고. 그러니까 17, 18세의 개인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과 깊이 관계가 있고 또 사유재산제의 탄생과 깊이 관계가 있고 이 조건은.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 정글에 불시착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적 인간이고 내가 언제 제일 믿었다고 공동으로 나누겠어요 하는 거 눈치 봐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하면서 서로 교환한 거예요. 그러나
원시사에서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스미스는 우리는 자연분업을 하고 있고 따라서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척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는 다 상인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 국부론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폴라니가 이익을 따지고 냉철하게 저울을 지라는 게 상인인데 이 동기가 정말 우리의 머릿속에 보편적이라고 생각했을까 우리 조상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확실치 모르겠지만 조선 같은 경우에 산업공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잖아요. 선비가 뭐하고 농부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념적으로 어쩐지 모르죠. 실제로는 상인이 높았는데 그냥 그렇게 원리상 따진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조선에서 인간의 원형에 어떤 게 가까운가 가장 군자가 가장 가깝다 치면 거기에 가장 가까운 존재의 원형은 아마 선비였을 가능성이 크고 상인은 순서가 제일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이런 사회에서는 상업이 발달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아주 많이 발전하기는 적어도 모든 사람은 상인이다라고 말하기가 안 맞고 이건 자본주의에서는 사람들이 다 무릎을 칠 거야. 그런 것 같아. 다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뭐 공짜가 없잖아 세상에는 이런 표현들이 아주 그냥 아주 자연스러워. 그런데 우리 딸은 공짜로 안 주면 화를 내. 냉정하게 받을 거냐고. 공짜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 삶에서 공짜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오늘 한 일을 다 리스트업 해보세요. 내가 공짜로 해준 일도 무지 많고 공짜로 받는 것도 되게 많아요. 선물, 증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게 없었지만 역사적으로 문제를 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본다는 건 이렇게 대단한 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 말은 상품을 교환한다고 말했지만 이 장은 정말로 재밌는 챕터예요. 굉장히 인간관계, 상품 얘기한다면서 상품 얘기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걸 알게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는 것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알게 하는데 이게 전통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힘들겠네 라는 생각이 나는 거야. 각자가 먹고 살겠다고 다 자기 물건 들고 나와서 교환하고 그래서 가치척도에 민감하고 이래야 자본주의가 발전할 것 같은데 공동체에서는 다 같이 굶주리거나 아니면 아무도 안 굶어 죽는 사회에서는 이런 문화가 발달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과 화폐라고 하는 자본주의 상품 교환과 관계된 것들은 전통 공동체 인간관계하고 충돌한다. 마치 제가 저희 딸하고 상품 거래하기 어렵다. 돈 빌려주고 이자 받기 어렵고 하여튼 굉장히 이게 뭔가 안 맞아요. 자본주의랑. 근데 이제 전통적인 인간관계에서는 되게 그렇다. 특히 상품과 화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폐는 등가교환이라고 하는 거. 화폐는 성별도 안 묻고 신분도 안 물어요. 귀족인지 노예인지 뭐도 안 묻고 그 다음에 나이도 묻지 않고 그냥 제값을 치렀는지만 시장의 상인은 내한테 물건 팔 때 이 사람이 나이가 많나? 집이 잘 사나? 여성인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제값 치르는 것만 신경 쓴다고.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평등주의자고 냉소주의자고 니체가 조롱하듯이 말하면 민주주의자예요. 신분을 안 보고 나이도 안 보고 다 생각한다고. 근데 이것이 전통 공동체, 모든 공동체들은 코드가 있어요. 규범이라고 하는 게. 규칙이 있는데 그 코드가 있어요. 이 사회는 연령을 중시해야 된다든지 이 사회는 혈통을 중시한다든지 뭐가 있어요. 그 코드 규칙하고 화폐는 기본적으로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하고 코드가 들어오면 모든 지배 집단은 예전에 전통적 지배 집단, 지금 자본주의 지배 집단 이걸로 지배를 하는 사람이니까 돈으로. 하지만 전통사회에서는 상품이나 화폐 유통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화폐 유통이 너무 많아지면 광산을 폐쇄해버린다든지 대외 교역항은 항상 특정한 지정된 곳에서만 하게 나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개방을 하는 항구를 딱 한정을 해놓고 절대 대외 교역의 질서가 대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이런 데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1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네. 그래서 전통 공동체에서는 안 발달한다. 렐레적 얘기는 거기 이제 나왔으니까 전통 공동체 한 예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네. 이 공동체에서는 보니까, 라피아라고 하는 야자나무 껍질 같은 건데, 약간 죽순 껍데기 같은 것 같아요. 왕골 같은 걸 짜면 이제 이렇게 장식도 하고 카페트 같은 것도 만들고 옷감도 짜고 그러나 봐요. 여기에 이제 화폐로 쓰이는데 렐레족에서 저기도 교환 수단은 안 돼요. 지불 수단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돈으로 물건도 교환하고 빚도 갚고 지불도 하고 벌금도 내고 그러니까 지불 수단이고 교환 수단이고 가치 척도고 가치 저장 수단이고 이게 다 쓰이지만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그래요. 온갖 목적에 쓴다 그래서 칼 플라니가 all purpose 그러니까 온갖 목적 화폐라고 불러요.
전 목적 화폐라고 불러, 이런 걸. 근대 화폐는 이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한다고. 그런데 화폐 역사를 조금이라도 따져보면, 가보면 특정 기능만 수행하지 전체 목적 다 수행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라피아 같으면 이걸로 시장에서 물건을 못 사요. 그런데 벌금은 낼 수 있어요. 어디 입장료 신전에 들어가거나 내가 누구한테 상해를 입혔다. 이빨 2개를 부러뜨리면 요거를 예를 들면 4장 갖고 와야 되는데 4개를 부러뜨렸으면 8장을 갖다 줘야 된다든지. 뭔가 벌금 같은 거예요. 그리고 화폐의 가장 역사적으로 볼 때 빨리 발달한 기능은 이거예요. 지불수단, 벌금 혹은 비채무, 채권채무, 특히 공동채권채무. 여기에 관계된 게 가장 먼저 발달했고, 시장에서는 안 써요. 그럼 시장에서 물건을 어떻게 사나요? 시장에서는 물건을 배분하는 게 있어요. 그가 얼마를 가졌냐가 아니라 이 메리 더글라스 표현에 따르면 who he is, who she is,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who she is란 말이 뭐냐면 걔가 누구냐 지금. 걔가 딸린 식구가 많다 가정인데 그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공동체 재화를. 그리고 딸린 식구가 없고 가정이 아니면 쬐끔 받고 옷감을 뭐든. 그러니까 분배가 그 규칙이 있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라피아가 많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갖고 있어서 아무 물건이나 막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거고. 그래서 교환수단으로서는 거의 안 쓰입니다. 근데 교환수단으로 쓰이는 때가 있어요. 어디서 교환수단으로 쓰이느냐, 라피아가. 여기가 이제 렐레족인데, 딩가족이라고, 진짜 있는 족이에요. 다 종족에, 제가 지어낸 종족이 아니고, 딩가족이 있는데, 딩가족은 그릇하고 물고기를 주로 하는 건데, 이 라피아 이제 천으로도 쓰고 카페트로 쓰면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때 물고기의 양과 라피아의 양을 아주 엄격하게 비율로 교환해요. 이럴 때는 교환수단이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안 쓰이고 공동체 밖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자, 이게 재밌는데 마르크스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상품이나 화폐라고 하는 건 내가 보니까 전통 공동체에서는 안 생기겠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이 관계가 너무 만연해 있지만 상품을 주고받고 생산해서 교환하고 화폐를 그걸로 매개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흔한 일이지만 이상하게 전통 공동체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거 생기기가 어렵게 생겼는데 다들 어떻게 생긴 거지? 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자본에서 와 이거 천재인데 막 쓰라고 했던 게 그러니까 앞에 감동했던 거는 그 안색이 변했다 해서 정말 감동을 했는데 화폐는 어디서 생겼을까? 공동체 안에서 안 생기는데 답이 이거예요. 모든 공동체들의 바깥에서 생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와 이게 이제 너무 신기했어요. 이 발상의 전환인데 공동체에서 안 생긴다 그럼 못 생기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일단 지도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공동체들이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안 생기면 우주에서 와야 되나? 도대체 어디서 생긴데? 모든 공동체들에서 안 생기니까 모든 공동체들이 바깥에서 생겨. 어디 우주에서 온 건가?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공동체들이 바깥이 어디냐면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야라고 한 거예요. 자, 경계에서 생기는 거야 라고 했는데 왜 천지냐면 보통 우리는 지도적 상상력으로는 이 경계를 떠올리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지도에서 경계, 국경선은 선이거든요. 선이에요, 선. 그래서 면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못 가져. 그걸 위상적으로 머릿속에 시공간을 확보를 못해요.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가 있다는 생각을 못해. 그냥 한 공동체가 있고 그걸 넘어서면 다른 공동체가 바로 시작돼버려요. 국경선을 넘으면. 그래서 이 경계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를 못해요. 근데 마르크스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화폐 역사하고 이게 잘 맞아요. 추방된 자들이 실제 대외 은행들이나 오늘날 갖고 있는 은행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죠? 바젤에 있는 BIS 기준 설명하는 무슨 국제, 그죠? 그 결제은행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보면 디아스포라들이 만든 거거든요. 쫓겨나서 추방된 자들, 각 영토에서 다. 이게 이제 국제금융질서를 만든 아주 대표적인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역사도 그렇고, 마르크스는 그래서 공동체와 공동체 바깥에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옛날 고전 문학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고전 역사에 마르크스는 심취하는 걸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페니키아인들 보라고. 페니키아인들이 화폐를 굉장히 빨리 발달시켰고, 페니키아인들은 화폐 말고 뭐 발전시켰는지, 물론 우리가 다 소리를 꺼내서 말 수 없는데요. 페니키아는 문자로도, 페니키아 문자 알파벳. 네. 문자, 이런 거에는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소통시킬 때 통하고 어떤 보편성을 가정해야 되고 서로 다른 공동체 사이를 매개하고 이 언어라고 하는 것 화폐에는 굉장히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근데 페니키아는 이 둘의 같은 발명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폐의 기원과 문자의 기원은 별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커요. 다시 제가 문자의 기원까지는 뭐 영역이 아니니까 놔두고 다시 잡아가면
자, 공동체에 보면 페니키아는 특정 나라가 있다라기보다 각각의 지역을 이 지중해잖아요. 지중해고 뭐 사는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스페인에 있죠, 아프리카 이쪽, 뭐 여기 그런데 쭉쭉쭉 있잖아. 이렇게 이탈리아의 여기 시실리 섬에 이쪽 이렇게 또 터키 쪽이나 뭐 어디 이런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데 살고 있는 거예요. 거점으로. 그래서 여기서 얻은 물건을 이쪽에 넘기고 이쪽에서 얻은 물건을 이쪽에서 넘기면서 그걸로 수익 내는 거예요. 교환하면서. 이들이 화폐를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렐레족과 딘가족 사이에 사는 사람들, 굳이 말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 끝나는 곳에 이 사는 사람들이 화폐를 발달시켰다라고 하는 거고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 공간을 주목해야 된다. 거기서 화폐는 생겨났다. 거기서 일반화된 것들이 공동체 안으로 파고든 것이고 이거는 사실 꼭 뭐 렐레족이나 뭐 이런 딘가족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뭐 거기 책에서 유태인 성경에 보면 돈놀이를 유태인 내부에서는 못하게 돼 있어요. 절대 이자를 한 푼도 받아서는 안 돼. 그래서 유태인들은 유태인에게 돈을 꿔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가게 돼 있어. 특히 이자를 받으면 안 돼. 같은 유태인에게는. 그러니까 이미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인데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화폐적인 관계가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사실 여러 곳에. 아까 제가 만약에 저희 가족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를 치라고 요즘 금리 많이 올랐으니까 7%는 주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관계가 제어를 해버려요. 그렇게. 인간관계가 파탄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학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2장만 하고 끝내야 할 가능성이 큰데요. 3장도 중요한데. 머리가 복잡하니까 말이 꼬이네 계속. 그런데 돈은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일반적인 교환수단을 쓰였던 어떤 것들이 일단 쓰이게 되면 이게 안으로 파고드는 경향이 있다. 자주 반복되면. 그래서 공동체 사이에서 중요하게 거래된 물건들이 공동체 안에서도 척도 역할을 하는 기준들이 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비단이나 명주를 자꾸 중국 왔다 갔다 교역하면 한국 안에서도 조선 안에서도 그런 비단이나 이런 것들이 척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밖에서 자주 일반화된 교환수단을 쓰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도 중요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건데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나 가능한 그러니까 서로가 공동체와 공동체는 서로 코드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동체마다 코드가 있고 근데 코드가 서로 다른 것에 코드와 서로 상이한 코드들 사이에서 화폐 문화가 발달한다. 그걸 매개하면서 라고 말했는데 이게 코드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 안에 이게 파고들게 돈이 들어오게 되면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별개의 공동체처럼 행동하기 시작해. 마치 렐레족과 딘가족이 화폐를 왜 한다. 일반화된 교환수단을 쓴다. 라고 하거나 상품 교환을 한다. 근데 그 상품 교환의 질서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를 나는 렐레족이고 너는 딘가족이야처럼 돼. 우린 서로 코드가 달라.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어. 우리는 각각의 섬이야. 우린 별개의 종족이야. 이게 개인의 탄생이야. 원리상으로는. 서로가 다른 공동체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 서로에 대해서. 남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타인이고 이런 걸로 이루어진 인간관계의 집합을 사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읽었던 테니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이런 책 쓴 것처럼 그 책은 번역이 좋지 않아. 왜 좋지 않냐면 게마인샤프트에서 게젤샤프트로 간다라고 돼 있는데 공동사회 이익사회 해버리면 사회가 이미 전제돼 버려요. 네. 공동체에서 사회로라고 해야 돼요. 사회는 근대에 탄생한 거예요. 공동체 인간관계는 서로를 타인으로 인식할 수 없는 관계예요. 마치 한 나무에서 생겨난 가지 같은 거여서 서로를 타자로 인식하지 못해, 애초에.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함께 있는지에 대한 이론도 발달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함께 있었으니까. 그런데 서로가 남이 되니까 우리가 남인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질문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사회되는데 사회하고 개인은 그래서 함께 탄생해요. 개인들의 집합이에요. 사회는.
그 공동체가 소멸되고 사는데 아까 이제 테니스 얘기를 했습니다만 테니스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걸 봤다고 생각해요. 교과서에서는 공동체적 인간관계 있고 회사나 이런 걸로 되는 합리적 인간관계가 있고 둘을 비교하는 식으로만 끝나는데 테니스는 이 둘이 얼마나 다른가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미래의 어떤 것으로 그러나 단순히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미래적 형태로 공동체를 어떻게 재발명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 테니스의 책이 되게 중요한 책인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개인의 반대가 공동체가 아니고 공동체는 개인이 없어요. 개인하고 사회는 반대일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반대하면 동시대예요. 동시대에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 그리고 이들과 둘이 대비해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반대는 공동체는 개인하고도 반대이고 사회하고도 반대예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 세기에 이제 화폐 질서 자본주의로 이행이 급속히 되는 17, 18세기에 사회에 관한 이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사회계약론을 중시하냐면 사회계약론의 이론적인 구조가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질문 때문이에요. 왜 이런 게 궁금했을까 이 사람들은. 왜 많이 늑대인데 우리는 어떻게 한 사회를 이룰까? 이들의 고민이고 그걸 이제 딴에 이해해보겠다고 하는 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서로를 묶어주는 건 딱 하나예요. 상품화된 계약, 상인들의 계약서.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해 보려고 한 거죠. 이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게 출현하는데 어떻게 서로 다른 공동체나 다름없는 개인들이 어떻게 사회를 이루게 된다는데 제가 궁금한 건 왜 이런 궁금증이 이 세계에 생겨났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서로가 서로에서 남이거든요. 서로가 서로에서 늑대거든요. 내 것 안 지키면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저걸 놓고 상대방은 적으로서 나와 싸울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해체된 거예요. 이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이 탄생을 한 것이다. 사회계약론이 이때 탄생한 것은 너무도 다양하다. 10분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 2장 얘기예요. 2장. 근데 2장 끝부분에 사실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런 이행조차도 그냥 마르크스는 그냥 이 책은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자본은. 그러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공동체 바깥에서 공동체 사이에서 있던 관계가 이 일반적이 하면 밖에서 되면 이것이 안쪽으로도 반동을 일으켜서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데 실제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은 이렇게 안 돼. 당장 조선은 어떻게 이런 관계를 받아들이게 됐을까 떠올리면 돼. 아까 렐레족은 그렇게 그 라피아를 맡고 있던 렐레족도 지금은 다 화폐 쓰거든요. 상품 쓰고 어떻게 쓰게 됐을까? 렐레족은 벨기에 식민지화가 됐어요. 벨기에 식민지가 됐고 벨기에 프랑을 사용을 막 강제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그것도 안 돼서 아무리 강제해도 애들이 안 먹혀요. 프랑 일정 주고 그걸로 프랑으로 뭐 구매하게 하고 노동을 시키는데 이 관념이 안 받아들여져. 그런데 렐레족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거 있죠. 의례들, 리추얼들 이것들을 파괴하니까 렐레족이 무너져. 그리고 금방 퍼져요. 상품 문화가. 다시 말하면 렐레족은 자본주의로 발전한 게 아니고 렐레족은 해체되고 나서야 자본주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르크스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화폐는 자기 자신이 코뮌이 아닌 곳에서는 코뮌을 해체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공동체여야 돼요. 자기가 인간관계해야 돼. 사람이 모이는 이유를 자기가 매개해야 돼. 오늘 이 사람들 이 동네 왜 모였느냐? 돈 때문에 고용됐고 뭐하고 일 찾아서 이렇게 돼서 사람의 모임이 돈이 매개하는 거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관계에 돈이 들어가면 돈이 그 공동체를 깨버린다. 다시 말하면 화폐는 자기가 코뮌이 아닌 곳에서는 코뮌을 해체한다. 그래서 해체된 건데 그 해체가 논리적 해체가 아니고 사실은 식민주의, 콜로니얼리즘이라고 하는 깊이 관계가 있고 조선도 어떻게 가게 됐을까? 뭐 조선 우리 책 보면 후기에 광작이 유행하고 그 객주 뭐 이런 데 하고 거대 상인들이 나타나고 이 문화가 마구마구 퍼져서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그런 조선 바깥에 자본적 질서가 가까이 와 있었고 가장 결정적으로 한포 사격을 받은 거죠. 일본이 시장 개방을 요구했고 안 하면 강제 안 된다 그랬고 중국도 그렇게 되고 사실 보면 대부분의 비자본주의적인 사회는 어떻게 가게 됐을까? 상품이 들어와서 물론 그 영향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누구랑 가장 군함하고 같이 와요. 혹은 상선 자체가 포를 갖고 있어. 대포를.
그래서 상품하고 포탄이 함께 날아와요. 공동체가 해체됐다. 그거를 그냥 슬쩍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3장이 좀 아쉬운데 3장에 이제 어떤 포인트만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마르크스가 화폐를 어떻게 접근하는가에서 기능별로 접근한다는 거 책에 이제 길게 썼습니다만 화폐를 우리는 흔하게 소재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폐, 동전, 전자화폐 막 그래서 화폐가 옛날에 쇠 같은 거 썼다가 이제 지폐 같은 거 쓰다가 이제는 카드 쓰다가 이제는 그것도 안 쓰고 그냥 페이 그냥 폰을 이런 거 써라는 식으로 그런 걸 소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네, 소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것이 뭔지에 대해 잘 말해주지 못해요. 또 이 화폐는 마르크스는 기능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게 완전히 다른 거도 역사도 시대도 있고 본적 의미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똑같은 소재여도 이를테면 종이로 만들어도 지폐는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는 거 금이 했던 거를 이제 금 대신에 금으로 바꿔준다는 전자에서 그냥 종이로도 할 수 있는 걸 나타내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통수단일 때는 서로 모르는 사이일 때 돈이 그들을 매개하는 거야. 남을 서로 매개해 주는 거예요. 딘가족, 멜레족처럼 이렇게 유통수단은 그렇게 매개하는 것인데 어음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어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거 자체는 돈을 준 게 아니고 일단 소유권은 넘어가요. 그런데 돈은 나중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 그러니까 채권 채무 증서에 이게 채무 증서를 주는 거예요. 어음이라고 하는 거. 6개월 뒤에 줄게라고. 그래서 그걸 받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하려면 일종의 외상거래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남끼리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남끼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아는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럼 쟤하고 남인데 내가 어음하는데요. 그러면 그 관계를 보증해 줄 뭐가 필요해. 제도가 발전돼야 돼. 국가가 신용제도를 충분히 발전시켜놨어야 돼. 그래서 둘은 필요로 하는 역사가 전제 조건이 틀려요.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는 서로가 남일 것을 요구하는 거. 그래서 남인 둘을 매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신용화폐로서의 어음은 둘이 이미 관계가 맺어져 있을 것을 요구해요. 특정한 관계가 맺어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제도가 필요로 하고. 그래서 마르크스가 유통수단 화폐는 1권에서 말하지만 신용화폐는 3권에 가야 설명해요. 아직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맞게 설명하니까. 그래서 기능별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능별로 아주 본질적으로 화폐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하는 거를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마르크스가 각각 기능 설명할 때마다 꼭 그 화폐뿐만 아니라 다 그러는데 설명할 때마다 자본주의의 어떤 모습을 그것으로부터 설명해내요. 자본주의 생활의 이런 면모는 여기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명되는 게 있고 다음 챕터에 가야 해명되는 게 있고 그 다음 챕터 가야 해명되는 게 있어요. 마르크스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테면 가치척도로서 그 화폐 기능을 설명할 때 우리가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막 모든 거를 이제 돈으로 이렇게 가치를 막 매기려고 하는 거. 양심이나 이런 거, 뇌물 가격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돈 얼마 주면 양심 팔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원래 상품이 아니라 가치가 없는데 가격을 매길 수가 있어. 하도 이제 가격을 매기는 화폐가 가치 척도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여기 나왔지만 천체 가격도 지구도 얼마라고 돈 지불할 사람 없지만 팔 사람도 없고 하지만 얼마짜리 행성 뭐 이런 것도 계산을 해보고 장난 삼아서라도 어쨌든 척도로 해서 세상을 그렇게 보게 되는 거를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유통수단 화폐를 설명할 때 유통수단으로 성립한다는 얘기는 판매와 구매가 곧바로 일어나지 않는다. 물물교환이면 바로 그냥 물건을 서로 바꿔버리는데 유통수단의 화폐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일단 물건을 내 거를 팔고 돈을 받은데 그 돈으로 다른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산다는 뜻이거든. 그 얘기는 여기 이제 아마포 제조공이 나왔는데 내가 자전거를 사고 싶은데 아까 배추 농부 얘기를 하면 바로 자전거를 이렇게 갈 수가 없고 내가 일단 배추를 팔아서 돈을 받고 이것을 돈을 갖고 자전거를 샀을 때 배추와 자전거를 돈이 매개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유통수단인데 이렇게 되려면 먼저 유통수단이 있다는 건 둘이 별개로 독립해야 되고 또한 내가 배추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할 때 누군가가 배추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쪽에 어딘가에 쓰려고 김치 공장에서 원하나 보지. 김치 공장이 있을 걸 전제해요. 그리고 내가 자전거를 살 때 자전거 판매상이 있을 걸 전제해. 다시 말하면 유통수단으로 화폐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상품들의 연결망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사회가 커머디티 체인이 쫙 깔려있다는 뜻이에요. 사회에서. 그리고 그걸로 기본 생활이 되고 유통수단이 막 퍼져간다는 얘기는 거의 생활에 많은 상품들이 이미
상품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유통수단으로 이렇게 기능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그래서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화폐를 매개로 크게 움직이고 있다. 하나의 신체로 서로 연결망이 다 맺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가 나타날 확률이 매우 커요. 운명 공동체가 나타날 확률이. 나가 호떡 장사인데 거기 두 가지 얘기가 나오죠. 거기 죽어도 함께라고 되어 있었는데 뭐 호떡 장사 아니어도 돼. 이를테면 편의점이 너무 많아졌다. 나는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어나서 가족들도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장사가 안 되고 망했어. 왜 억울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주변에 이제 편의점 규제가 풀리면서 거리 규제가 풀리면서 편의점이 주변에 너무 많이 생긴 거야. 나는 그걸 알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면책 사유가 되지도 않아. 그런데 열심히 일했든 일하지 않았든 운명은 똑같아. 모든 편의점이 함께 망해.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앞부분 얘기를 내가 생략하고 빨리 가다니까 어떤 얘기가 하나 생략됐군요. 판매와 구매가 독립되어 있으니까 물물교환할 땐 바로 성립하니까 필요한 물건을 하지만 판매와 구매가 독립됐으니까 판매에 성공해야 나중에 구매도 할 수 있고 근데 판매했다 그래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떨어져 있는 사건이라고요. 판매하고 구매가 독립된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유통수단이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되고 그리고 판매할 때는 이게 되게 또 차이가 있어요. 돈을 갖고 있으면 구매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런데 돈을 얻기가 처음에 어려워. 물건을 팔아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론적으로는 그냥 물건 수요 있고 공급이 있으니까 어디선에선가 결정 나겠지. 예. 수요가 많으면 좀 높은 데서, 수요가 적으면 좀 낮은 데서 가격이 형성되겠지.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물건을 팔 수 있냐 없냐가 보증이 없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나하고 경쟁자 너무 많고 내가 모르는 경쟁자가 있고 내가 못 팔면 꽝이고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경쟁자가 너무 늘었고 아까 편의점 얘기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수가 나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건 어쨌건 상관없이 다 같이 죽는다 라고 하는 거. 배추를 농사를 나만 진 줄 알았더니 모두가 다 배추 농사 졌네. 그럼 밭을 갈아엎게 된다는 거예요. 운명이 엮여 있다는 거예요. 상품이 연결된 것처럼 쭉 그렇게도 연결돼 같은 생산자들끼리도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판매하고 구매가 꼭 일치하는 게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유통수단이 있다는 얘기는 둘이 동시에 안 일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업공황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물건을 잔뜩 쌓아놨는데 구매자를 못 만나서 못 팔 수가 있어요. 그럼 끔찍한 일들이 상업공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용공황하고 다릅니다. 상업공황은 수요하고 공급이 미스매치 돼가지고 일치하지 않아서 사회적 위기가 생기는 거고 신용공황은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을 빌려다 썼는데 투자하느라고 그걸 이제 판 뒤에 물건값을 했는데 갑자기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어 최근에. 그래서 빚을 못 갚게 되니까 빨리 현금을 확보해야 되니까 빚을 아직 이 물건값 제대로 못 받는데 그냥 현금 확보하려고 막 팔아 넘기는 거예요. 여기 신용공황이에요. 근데 신용공황은 아직 아까 말했잖아요. 신용제도가 발전된 곳에서만 가능해요. 돈을 빌려서도 투자했구나. 이런 게 다 가능해야 되니까 상업공황은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유통수단에서 온 거예요. 유통수단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신용공황은 상권에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설명된다 이런 얘기고 운명이 엮여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거 하나만 설명을 하고 끝내면요. 왜 이게 설명해야 되냐면 요거는 설명을 생략하기가 어려운 것이 자본, 사고 설명할 때 이게 연결고리라서 앞에는 알아서들 읽으세요라고 제가 무책임하게 말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너무 저기서 오버한 것 같아요. 상품을 수요한다는 거에 제가 너무 흥분하고 오버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화폐는 또 가치척도이기도 하고 그 유통수단이기도 하지만 축장수단 그러니까 축장수단이기도 하고 또 그 지불수단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제 굳이 말하면 마르크스는 퉁쳐서 화폐로서 화폐. 다시 말하면 유통수단일 때는 사실 내가 필요한 건 다른 상품인데 농부가 자전거를 원하는데 자전거를 바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일단 바꿔놓고 배추를 판 뒤에 얻은 돈으로 자전거를 구매하는 거니까 돈의 목적이 상품에 있잖아요. 그런데 돈의 목적이 돈인 화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의 목적이 돈이라는 게 뭐냐. 그 돈이 필요해서 이 거래를 하는 거. 거래의 목적 자체가 돈인 거. 하나는 축장수단인데 그 부를 이렇게 저장하는 수단이 돼요. 돈을 모으면 부가 쌓여요. 분명하게 해둘 것은 화폐 자체는 부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를테면 달러를 막 많이 모아봐야 달러 가치가 변하면 부가 막 줄었다 늘었다 해요. 돈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부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는 변화합니다. 화폐도 옛날 10,000원이 지금 10,000원으로 다르네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상품도 화폐도 마르크스는 뭐라냐면 가치라고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가치 형태라고 불렀어요. 가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형태, 가치는 스스로 자기를 못 나타내니까 우리는 누가 부자인 걸 보려면 상품, 집 연락 좋네, 자동차 좋네, 와, 현금 봐, 엄청난데, 이렇게 부자를 알아볼 수밖에 없다고. 가치가 드러나는 모습이 그런 거라서 그렇지 그것이 가치 자체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어쨌든 화폐는 한편으로 가치를 그래도 저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긴 해요. 일반 상품들에 비해서. 물론 보관의 편의성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에도 있고, 화폐는 모든 사물과 즉각적으로 관계를 할 수 있는데 상품은 곧바로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일단 두 가지 때문에 내가 부동산으로 잔뜩 재산을 갖고 있다. 지금 주식이 막 주식 안 타오르죠. 뭐가 지금 투자가 되나? 모르겠다. 그 금리 뭐 하니까 뭐 어디 이자 상품에 금융 상품에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땅에서 바로 돈을 회수가 안 돼. 이게 바로 안 팔려요.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화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과 교환의 일반적 등가 수단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과 동시에 바로 즉각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매개를 다시 통해야 되는데, 화폐를 매개를 하든지 뭘 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축장 수단으로서 화폐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데 얼마만큼 제가 마르크스가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사물의 힘출력. 이게 김수행 선생님한테 번역본에 없는 표현일 거예요. 그리고 강신전 선생님 번역본하고 저기 선생님 번역본에 있을 거예요. 황성기 선생님 번역본에 이 표현이. 이걸 아마 영어 번역에는 요약을 해가지고 이 느낌이 안 오게 되는데, 레룸이라고 하는 게 사물이고 네르브스는 신경이나 힘줄 같은 건데, 돈이란 기본적으로 사물을 당기는 힘줄이다라고 마르크스가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요. 돈은 그 자체로 부는 아니지만 부의 형태이고, 그것도 일반적 형태이고, 부의 특수한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 형태이고, 이 영이 언제든지 뭐든지 쓸 수가 있다. 뭔가를 바꿀 수가 있다. 그걸로 돈을 갖고 있으면 바로바로 지불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집에 비상금 두는 이유가 그거죠. 곧바로 위급할 때 바로 집행 가능하니까. 다른 것들은 뭔가 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가 일반적 수단인데, 근데 이 돈의 힘은 그 돈이 얼마나 상품 유통이 그 사이가 발달했는가에 달려 있어요. 돈의 힘이. 그러니까 상품으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상품화되어 있을수록 돈의 힘이 커요. 모든 서비스가 다 돈으로 구매 가능하다. 안마도 해준다. 뭐 돈으로 해결하고, 뭐 이를테면 식물도 와서 해준다. 우리의 그 뭐 반려동물도 그거 봐주는 서비스가 상품화되어 있다. 예전 같으면 그거 없으면 내가 별 수 없이 반려동물 어디 여행 못 가고 있거나 아니면 여행에 데려가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해주는 상품이 있다 그러면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수록 부의 일반적 형태로서 돈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회가 상품화되어 있는 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 삶이 상품화가 많이 되어 있을수록 돈은 연락의 힘이 있어지고, 모든 사물에 돈을 당기면 모든 걸 당길 수 있다는 표현이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그 아테네의 타임원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이걸 딱 쓴 거, 이게 경찰초고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유적 능력, 원래 인간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존재인데 거꾸로 인간은 사라지고 돈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걸로, 돈이 유적 존재로 나타난다. 돈이 할 수 있는 걸로 다 뒤집혀 나타난다. 나는 못하는데 네가 할 수 없는 거는 돈이 할 수 있다. 너는 먹고 마시지 못하지, 너의 돈은 먹고 마실 수 있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돈하고 친해져야 돼. 그러니까 돈 말 잘 들어야 되고 돈 따라다녀야 돼. 무도에도 극장도 가고, 돈은 학식, 예술, 역사, 정치권, 정치적 권력에 다 정통하다. 돈은 여행도 할 수 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마르크스가 개인적으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은 모양인데, 연구의 소명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연구의 소명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공부도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얘기일 건데, 그러니까 돈은 공부할 수 있는데 넌 못한다. 이런 얘기죠. 돈이 있어야 공부도 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돈이 진정한 능력자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부의 일반적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하게 되면, 돈이 일반적 화폐로 등장하기 시작하게 되면 매우 중요한 것이 바뀌는데, 첫째는 뭐냐면 돈은 사적인 축적이 가능해요. 축장화폐가 그거예요. 돈을 계속 쌓아두면 그 힘을 축적하는 게 돼요. 근데 돈은 사회적이잖아요. 가치, 사회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형태라고. 가치라는 게 사회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거 비슷한 것이 이를테면 언어 같은 거, 혹은 법 같은 거,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만 존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사적인 축적이 안 돼요. 언어를 사적으로 축적해서 뭐예요? 세상의 모든 단어를 내가 다 가져갈까? 너희는 쓰지 마. 내가 샀어. 바보예요. 그거는
그거 다 가져가고 남들 못 쓰면 어차피 커뮤니케이션도 안 돼. 내가 다 가져가겠어. 니들은 마음대로 살아. 나는 법대로 살 거야. 알아서 하세요.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야, 다. 사회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축적할 수 있는 게 돈이에요. 돈은 사적으로 축적을 한없이 하고 그러면 사회적 힘이 무한히 세져요. 사회적인 것을 사적으로 축적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예요. 이 돈이 부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것이다. 가치라고 하는 게 그걸 사적으로 전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돈이다. 이게 첫 번째. 돈이 부를 일반적으로 다 나타내기 시작하면 모든 사물을 당기는 힘이 되는 순간 사회적인 것을 사적인 손아귀에 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나왔지만 무력과 치부욕, 욕망 구조가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축장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쌓아두게 되면 사람들은 돈을 쌓아둔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 쌓아두는 거나 이런 거 틀리는 거예요. 내가 당장 뭔가 필요한 것들을 쌓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이를테면 이쯤 되면 청설모 같은 애들이 바쁘잖아요. 도토리 같은 거 막 쌓는다고. 얘도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적은 알겠지만 먹을 것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축적하는 건 뭔지 모르지만 내가 뭐에 대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축적을 해두는 거예요. 지금 뭐가 필요한 건 없어요, 딱히. 그런데 무엇도 그러니까 제공 가능한 그걸 축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느낌이 다른 말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데 마르크스는 무력은 그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짜 옛날 봐도 일리아드 오디세이 봐도 세상에 아킬레스가 죽고 나서 그 갑옷을 두고 오디세우스랑 누가 아약스가 누가 다투잖아요. 갑옷 쟁탈전이 벌어지더라. 야, 무력이라고 하는 건 저 시대도 틀림없이 있었다. 맞아요. 그런데 치부욕은 달라요. 치부욕은 구척 물건에 대한 욕심이 아니고 추상적 부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게 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가 있으려면 물건을 갖고 있을 때조차도 물건으로 환원되지 않나 어떤 게 있어요. 땅을 100억 갖고 있고 주식을 50억 갖고 있으면 주식하고 땅은 완전히 다른 종류인데 우리는 비교 가능하잖아요. 얘가 더 2배 부자라고. 이런 게 가능하려면 화폐가 발전합니다.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 부의 추상적 관념이 화폐 문화가 발달한 사회에서만이 치부욕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력은 인간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치부욕이 존재하려면 매우 역사적으로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막스는 좀 세게 말하는데 치부욕은 역사의 산물이고 자연적인 게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치부욕은 매우 근대적이다. 근데 이제 딱 근대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국소적으로 중세에도 고대에도 있지만 어쨌든 무력과는 다른 것이다. 근데 이제 치부욕이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죠. 치부욕은 인간의 욕망을 뒤틀어 놔요. 크게 봐서 이제 제가 보기에 두 가지를 뒤틀어 놓는데 하나는 치부욕은 물건에 대한 욕망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면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서 그래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물건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관계를 맺는 게 불가능해. 내가 신발을 5천 켤레 갖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5천 켤레 신어보지도 못할 것들이에요. 하루에 한 켤레씩 써놔도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여기 이제 예를 들었지만 또 그건 다를 수도 있지만 내가 빵을 엄청 좋아한다 그래도 하루에 한 100개씩 매일 먹이면 빵 소리만 나와도 구토가 나올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면 신체하고 밀접 연관되어 있고 신체 상태가 못 견뎌요. 그 무한이라고 하는 거를. 그런데 이것을 화폐로 갑자기 표현할 수는 달라져요. 1조 원을 줘도 많이 줘서 와 하는데 누가 10조 준다고 하면 금방 좋아할 거예요. 왜요? 100조 준다 그러면 더 좋아할 거예요. 이거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어요. 마르크스는 그래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치부욕이 돼버리면 이 욕망 구조는 마치 시시포스의 도성 같다고. 정복을 통해서 국토를 계속 넓히는데 또 넓히다 보면 아직도 정복 못한 땅이 계속 있고 어디까지 멈출지 모르고 또 정복해야 되고 매번 국경선이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이것을 양적인 무한성과 저쪽 정의 표현은 양적 제한성과 질적 무제한성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양은 아무리 모아도 양인 한에서는 제한적이다. 그런데 치부욕의 그 욕망은 질적인 거에서 무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도 세상의 제1의 부자도 저는 항상 개인 철학이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문제에서 1등부터 10등은 무조건 만족해야 돼요. 그 일에 관한 한. 부에 관한은 세계 제1의 부자도 결핍감을 느껴요. 더 모으려고 한다.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욕망은 무한하고 양은 항상 작아 보여요. 항상 양이 확장되지만 욕망은 그걸 넘친다는. 그래서 시시포스의 노동 같은 거에 시달리게 된다. 계속 부를 축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에 빨려든다라고 이제 마르크스가 말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거 말고 좀 다른 문제가 있다.
마르크스는 질적인 무한성과 양적인 제한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말을 좀 뒤집어서 부에 대한 관념에 적용해 볼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무력, 지구력을 비교해보면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질적으로 정말 무제한적, 인간은 정말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이상하긴 한데 정말 변태스러울 정도로 욕망이 다양해요. 어떻게 그런 거 모으는 인간이 있다고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게 뭐라고 왜 그런 거 모으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쟤는 저기에 꽂혔어. 와 미쳤나 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인간의 욕망은 한도 없어요. 어떻게 그것만 모으고 뭐 고리만 모으는 거, 심지어 어떤 물건에 뭐 하거나 고리에서 또 어떤 특정 부분만 모으는 인간도 있고 한도 없어요. 한도. 자전거에 메탈 바디에 꽂히는 인간, 가죽 안장에 꽂히는 인간, 손잡이에 꽂히는 인간, 불 반짝이는 거에 꽂히는 인간, 인간은 진짜 끝도 없어요. 질적으로는 정말 무제한적인데 양적으로는 제한돼 있어요. 인간의 무력은 무한히 모으지 불가능. 그러나 질적으로는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화폐로 표현되는 치부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양적으로는 무한해져요. 그러나 질적으로는 동질적이 돼.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돈 많이 주면 다 좋아해. 그가 농부든 노동자든 수공업자든 뭘 하든 간에 돈 주면 돈 2배 든다면 내가 그 집 이렇게 준다고 해요. 사람들의 욕망 구조가 지극히 동질적이 된다. 질적으로. 양은 무제한적이 되고 한없이 더 주면 좋지요라고 입에 달고 살아요. 세상이 이렇게 돌변한다는 욕망 구조가. 이게 화폐 축장수단으로서 읽어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축장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자본화를 이제 구별해야 하는데 왜 마르크스가 3장에서 화폐 기능 얘기를 할까 전체 구조상은 좀 이해를 하기는 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다음 책이 자본이 나와요. 자본. 우리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한 석 달 만에 자본이라는 이 책 제목이 등장하는데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에요. 일단 우리 눈에 돈 많은 거예요. 많은 돈이에요. 그리고 돈의 어떤 용법이에요. 돈을 자본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을 자본으로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그냥 돈으로만 쓰는 것도 있어요. 이 3장에서 배우는 건 앞으로 이제 돈이 자본이 되는 걸 보게 될 텐데 그래서 화폐의 자본으로 전화할 거예요. 다음 편 제목이. 화폐가 자본이 되는 게 있을 텐데 화폐가 자본이 되는 거 쓰는 것도 있고 화폐가 그냥 화폐로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화폐는 똑같아요. 자, 이 화폐가 자본인지 화폐인지를 구별할 줄 알면 우리는 자본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마치 어떤 노동생산물을 보고 이게 상품인지 그냥 노동생산물인지 알면 상품이 뭔지를 아는 것이듯. 그래서 화폐가 그냥 화폐로만 쓰인 것이 가치척도로 쓰인 것, 유통수단으로 쓰인 것, 축장도 자본이 아니에요. 이 축장은 스크루지 영감이 물건 돈 막 한 곳에 쌓아두는 거 안 쓰고 추상적인 불을 축적하는 거예요. 수전노처럼. 요거는 자본이 아니에요. 그냥 돈을 돈으로 쓰는 거고 이 돈은 쓰면 사라져요. 쓰는 순간.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자본은 쓰는 순간 안 사라져요. 네, 지금 이 세 가지는 화폐로 쓰이는 거고 화폐가 자본으로 쓰이는 게 다음 챕터고 다음 챕터에서 이제 그걸 자본이라고 부를 텐데 그 기능과 구별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기능은 자본주의에도 여전히 당연히 존재하고 이 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맞아. 치부욕 있지. 상품의 사슬에 따라 인간관계 다 엮여 있지. 우리는 모든 거에 가격표 매기지. 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더 앞으로 가면 그래 상품이 교환되는 것으로부터 맞아 우리는 서로가 남처럼 사는 개인주의 사회지. 계약서 믿고 거래하지. 누가 사람 뭐 믿고 거래. 라고 하는 관계들이 하나씩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본 설명되면 또 다른 것이 설명될 거예요.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들이. 그래서 자본 한 권을 다 읽고 나면 자본주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설명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